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가 특히 국내 증시 그렇게 크게 사실 변동성이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낙폭이 크긴 했었지만 제가 저번 방송 이후로 사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정도, 그냥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단기 반등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급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급락이라고 하면은 일단 최소치로 저는 한 11,000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증시 움직였던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인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1갭과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이 한번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이제 ATR 관련해서 ATR도 같이 5일짜리 ATR, 14일짜리 ATR,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나스닥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의리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지수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럴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 이제 통화량 M2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데이터 간단하게 M1 나누기 M2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매크로 관련된 그런 좀 데이터, 지급준비금부터 등등등등 좀 간단하게 좀 전반적으로 좀 살피도록 하고요. 이제 왜 사실 증시를 저는 좀 내려가는 걸로 중기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인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항상 좀 어떤 이유가 맞고 틀리다 보다 이제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조금 이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실질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딱 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9일 어제 값 기준으로 딱 실질금리가 0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잠깐은 저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볼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돼서는 오늘은 설명은 특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이제 기술적 분석 때 이제 코스피부터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등등등등 여기는 개별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종목들은 특히나 이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같이 좀 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장 초반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게 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랑 색깔 영역,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 순 매수 구간인데 장 초반 좀 프로그램 순 매도가 있었다가 다시 프로그램 순 매수로 돌리면서 좀 되돌아갔던 것 같고요.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한 12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뭐 좀 사실 장 초반엔 살짝 매도를 했었죠. 장 초반 좀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한 9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74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한 16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3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선물, 이제 누적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현물은 개인 한 7.7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이게 기관은 한 2.5조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뭐 5.3조 크게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한 1.5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기관이 한 1.6조 정도 매수, 거의 해지라고 볼 수 있죠.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포지션을 거의 뉴트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은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포지션은 없다라고 보면 되지만 현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이후로도 뭐 수급 자체는 뭐 크게 방향성은 다르지 않고요. 2015년부터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로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세고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도만 하고 있다. 뭐 수급은 저는 뭐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수를 하고 있지만 뭐 장기적인 기준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길게 보면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제 목이 좋지 않아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일드갭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을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수치를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두 모델 다 이제 공통점이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는 거고요. 뭐 코로나 때 아무래도 당연히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일드갭이나 이제 패드 모델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특히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인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는 많이 떨어졌지만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더 비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코스피 보더라도 뭐 지금 밸류에이션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 생각은 듭니다. 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비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보더라도 뭐 원래 이게 같이 가다가 좀 이격이 나 있는데 미국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양적 완화랑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었고 뭐 둘 다 지금 앞으로는 과거만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는 이미 이제 끝이 났고 테이퍼링도 끝나고 이제 QT 양적 긴축이 될 예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더 이상 하기 힘들죠. 재무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 대비 자사주 매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갭 차이는 메꿔지리라 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폭은 솔직히 미국 쪽이 훨씬 더 크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패드 모델을 봐도 미국 쪽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왔죠. 상당히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 뭐 사실 저는 중기적으로 지금 증시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살펴보면은 코스피 일단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부터 잠시 먼저 살펴보면은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2조 한 3천억 정도 되면서 뭐 살짝 늘었습니다. 살짝 늘었고요. 12일 대비해서 근데 여전히 뭐 그냥 고점 치고 뭐 빠지고 있다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사실 추세로도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레벨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점 칠 때 항상 증치가 좋지 않았죠. 결국 고점 치고 빠졌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뭐 이렇게 감소되다가 뭐 지금 살짝 단기 반등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뭐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 뭐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뭐 사실 레벨이 낮은 건 아닌데 그냥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는 되고 있다. 근데 경기는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냥 가속도가 낮아진 거죠. 그냥 굳이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밟다가 지금 한 140 정도로 내려왔다.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전혀 느린 속도는 아닌 거죠. 그냥 과거 너무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가 좀 내려왔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과거 고점들 다 넘었다가 빠지고 있어서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도 코스피, S&P 다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어서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더라도 일단 뭐 200일은 아직까지는 넘어가 있고 120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넘어가 있고요. 52일 같은 경우가 뭐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저는 결국엔 다시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 사실 위험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고 뭐 단기적인 저는 반등 이후에 그러니까 증시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좀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요건 이제 좀 이따 또 기술적 분석 시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R 관련돼서 변동성 지수 먼저 살펴보면 ATR 같은 경우에 그냥 값은 요렇게 됩니다. 그냥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빅스랑 뭐 사실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ATR 평균인데 5일 동안 이동 평균한 이제 AT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일은 14일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 이동 평균의 이제 AT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시는 방법은 그건 거죠. 이 보라 색깔 선이 ATR이고 그 ATR을 또 10일로 이동 평균한 게 이제 검은 색깔 선인데 위로 보라색이 더 위에 있으면 사실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 보라색이 검은색 선의 밑에 있으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내려왔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좀 단기 반등은 저는 가능해 보인다. 빅스도 잠깐은 내려왔고요. 지금 그래 보이고 14일 같은 경우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뭐 살짝 닿는 부분까지 왔다가 뭐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좀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M2 대비해서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지금 여전히 아직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대비해서 미국 주택지수 결국 높을수록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 비싸고 낮을수록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서 비싸다 인데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비싼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통화량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 코스피나 뭐 코스닥 둘 다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서울 걸로 나눴을 때 뭐 여긴 좀 레인지가 항상 좀 그려지긴 하죠. 한 요 정도로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엄청 비싸다라고까지 말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내는 부동산 대비해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그렇게 싼 구간도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좀 이슈 있었던 거는 에반스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뭐 올해 기준금리를 최고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좀 했었고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뭐 최고한 3%까지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연준이 이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23년까지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고, 이제 공급 병목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까지 뭐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고요. IMF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한 4.4%에서 3.6%로 올해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 전망치도 4%로 3.1에서 뭐 대폭 상향을 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특히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제 지명자 오늘 이제 임명이 됐죠. 뭐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커지지 않게 좀 속도 조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성장도 뭐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채권 시장 금리가 뭐 좀 빠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물가를 뭐 4%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사실 금리를 뭐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사실 매크로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사이클상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터 제가 금리 올라갈 때 현대해상이랑 우리 금융지주 괜찮습니다 라고 많이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뭐 실제로 많이 올라갔죠. 사실 많이 올라갔죠. 뭐 거의 제가 한 2부근부터 계속 매집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상당히 다른 주식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뭐 우리 금융지주나 뭐 사실 많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데 뭐 향후에도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아직까지 뭐 더 괜찮은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괜찮은 종목은 뭐 그냥 지금 갑자기 좀 이상한 뭐 키스콜딩스는 뭐 개인적으로 요거는 상속세 관련됐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좀 비정상 거래가 있었는데 뭐 이건 뭐 공시가 떠봐야 좀 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해상도 괜찮고, 뭐 우리금융지주 뭐 괜찮은 거는, 그리고 이제 GS 개인적으로 좋다. 뭐 지금은 GS가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은 들고, KT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효성화학도 좋은데 여긴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DLNC 뭐 건설도 뭐 추세만 조금 더 살펴보고 보면 좋지 않을까인데, 일단 뭐 효성화하고 DLNC는 추세가 좋지 않아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개별 종목 볼 때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매크로 쪽만 먼저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국 양적 긴축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굳이 다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그냥 돈이 놀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는데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금융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 회계처리를 보시더라도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뭐 비트코인 뭐 다 올라갔었습니다. 뭐 IPO도 다 잘 됐었고, 그냥 IPO 하기만 하면 돈 버는 그런 장이었었죠. 뭐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도박판에 가까울 만큼 내가 뭘 사는지도 잘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 해도 뭐 사실 그냥 올라가는 뭐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뭐 그 정도가 그랬었죠. 뭐 그랬었다가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5월 시행, 뭐 늦어도 6월 정도 시행이 이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그냥 주어를 빼고 유동성 긴축이래, 그냥 유동성 긴축을 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뭐 사실상 유동성 긴축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유동성은 분명히 긴축이 맞는데, 이 금융시장 근데 실물 경제론 사실 돈이 풀리거든요. 이 투자랑 소비를 통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엔 당연히 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물 경제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물가가 안 오를까라고 했었던 게 이제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 QT 양적 긴축을 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2015년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죠. 2015년도 딱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양적 긴축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없어서 보통 이제 잘못 알면은 그냥 간단하게 유동성 긴축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런 거죠. 그냥 연준이 돈을 소각해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말 자체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똑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뭐 사실 투자할 때 대응하시는데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좀 반복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와 공급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면 오늘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번 다뤄보면은 뭐 OECD 전체 데이터를 한번 토대로 보도록 하죠. 뭐 소매 판매가 그냥 수요입니다. 이 노란색, 주황 색깔이 주황색이 아니죠. 연두 색깔이 수요고 이 빨간 색깔이 이제 공급입니다. 파란 색깔은 투자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던 1970년대와 80년대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때 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증시는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그래서 뭐 공급발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전 뭐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중기적으로 봅니다만 공급 때문에 주식이 막 공급 과잉이 나타나가지고 만든 물건이 안 팔려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뭐 엄청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EPS가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안 좋진 않거든요. 저는 뭐 경기 침체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 경기 침체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말해서 뭐 작년하고 올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좋습니다. 뭐 실업률도 다 낮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떨어졌죠. 꽤나 많이 낙폭을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경기랑 주식은 뭐 사실 동행하진 않는다. 주가가 보통 선행하는 역할을 하고 그 주가는 뭐 사실 세 가지의 함수,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의 함수기 때문에 그냥 경기라고 하는 이 그냥 실적 하나의 모멘텀만으로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공급량은 분명 생각보다 많이 증가는 되지 못했고요. 준 것까지는 아닌데 증가가 못됐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가 지나면서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죠. 소비가 더 많아졌고 뭐 사실상 은퇴자들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하는 이제 총재 대신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었지만 점점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돈을 버는 것보단 당연히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도 늘고 개인의 부채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판매량은 공급량에 비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금리와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인구 구조론으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30년만 돼도 한 명이 그러니까 거의 진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부양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밑에 세대는 점점점 줄어들고 위에 있는 세대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그게 이제 금리로 가는 거죠. 왜냐면 결국 국가가 부채를 더 진다라고 하는 거는 국채 발행량을 늘 수밖에 없고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결국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지금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고 대출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모멘텀 자체는 약화는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나쁜 건 아니나 경기의 속도 자체는 이 경기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출이 제가 는다라고 했었고 이 대출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대출은 2021년 5월 정도부터 증가가 되고 있다. 이 빨간 색깔이 대출 증가율인데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사실 미국 상업은행 예대율이 특히나 2000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예대율이 10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역사상 최저치인 59%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을 좀 아셔야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연준 총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증가가 되는 게 연준 총 자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준 총 자산이 뭐 증가되고 있다, 뭐 총 자산이 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상 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QT를 할 때는 이 부채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양적 완화 자체만 할 때는 이 부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제 QT가 되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유통통화는 진짜 이제 프린트된 달러, 그냥 달러, 지폐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꼭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고, 지급준비금은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시중은행들이 맡겨놓은 이제 여유가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은행의 현금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재무부 일반계정은 이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기재부죠. 뭐 국채를 발행했거나 세수를 걷어서 이제 재정정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입니다. 그다음 리버스 레포는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차입해 금액이다. 단기 차입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면 이 지급준비금이 양적 완화를 한 만큼, 그러니까 총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증가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이때부터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하는데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치면은 이때가 딱 대출이 증가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은행이 이제 대출이 잘 되니까 굳이 현금을 보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못 느는 거죠. 지급준비금은 현금이니까. 현금 들고 있을 거 우리 그냥 대출할 거야 라고 되니까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을 하면서 자산은 증가가 되지만 부채를 증가할 이 지급준비금이 안 느니까 다른 부채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 시중에서 연준이 이제 차입을 하면서 자산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2021년 5월부터 뭐 제가 그때부터 방송을 했었지만 이 양적 완화는 계속이 될 수 없고 곧 머지않아 양적 긴축은 될 거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연준이 계속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야 하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라는 뉘앙스를 하면서 나중에 QT에 대한 것도 전혀 뭐 언급도 없었고, QT를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부터 이미 머지않아 한다는 게 예상이 되었던 거죠. 뭐 그로부터 한 1년 뒤인 올해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마치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자산 매입 계속 하면서 뭐 이 부채 이 리버스 레포를 계속 늘렸어도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계속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게 단기금융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금리가 이제 너무 튀어가지고 또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이건 좀 이따 바꾸기로 하고, 뭐 결국 연준이 2021년 5월부터 제가 뭔가 이상한 이 대출이 나가면서 사실 QT, 양적 긴축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라고 보실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사실 연준이 RRP라는 거에 아까 그 돈 빌리는 거에 한도를 막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뭐 너무 명확한 시그널을 이때부터 주긴 줬었습니다. 사실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일단 뭐 그걸 얘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고, 이 IORB 금리라는 게 사실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준금리 요 색깔인데, 요 금리를 이 미국채 금리나 이 SOFR 금리가 넘어버리면, SOFR은 사실 못 넘는 거고 RRP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못 넘고, 3month T-bill 자체 이 미국채 금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압력은 공식적으로 이미 받았던 거고요.
지금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인상되는 게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렇게 되는 구조가 결국 연준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RRP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고 이제 국채를 담보로 맡기는 건데 돈을 계속 빌리면 단기금융시장 돈이 점점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금리는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는 거는 대출이 점점 더 나가면서 지급준비금이 점점 더 줄겠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더 줄겠죠? 이제 대출이 나가니까 지금도 이미 줄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 RRP도 결국엔 유지를 못하면서 감소를 하면 이 자산이 감소가 되는 거를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을 팔아서도 있지만 그게 순서가 아니라 먼저 부채가 줄기 때문에 자산이 주는 순서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양적 긴축이 되면 오히려 실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금융시장에 이렇게 돈이 잠들어 있던 게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할인율이 높아져서 금리가 높아지지만 실물 경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뭐 그래서 막 국채를 막 지금 이미 장기채를 막 사고 싶다, 뭐 산다, 이미 샀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제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뭐 저는 아직 고점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윌러 연준 이사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연방준비은행이 연준 총자산을 GDP로 나눈 미국 GDP죠. 게 기본적으로 한 20%가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한 요 정도 20%. 과거에도 테이퍼링을 할 때 이제 양적 긴축을 할 때 2015년도에 한 18%? 요 정도까지 감소를 했는데 뭐 적당한 목표는 한 20%로 보통 잡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많이 올랐죠? 30 몇 %까지 갔던 거를 여기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 감소량이 약 한 4.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감소됐던 게 1.2조 달러 정도 감소했을 때 미국 채금리가 제가 30년에 3.3까지 갔었다 했죠. 지금 이제 그때가 2%대부터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3%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이 줄어드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줄지도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 금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끝을 알지는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기 국채를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20%까지는 내려오고 뭐 그때 장기 국채를 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는 거는 마치 보통 지금 사는 분들의 이유는 이거죠. 아니 그냥 금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올랐잖아. 그냥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한 5년, 한 10년 과거 대비해서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 과거 고점 이렇게 쳤을 때처럼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고점 치고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은 아직 줄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몸풀기만 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뭐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미국 금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 올랐지만 기준금리 이렇게 쭉쭉 올렸지만 증시도 같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이렇게 오르지만 증시 결국엔 오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그런 거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또 이제 너가 말하는 그런 양적 긴축이 좀 멈출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두 가지 있는데 이 후자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덜 나가서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 거는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진짜 이제 경기가 이제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쇼크가 와서 주식은 빠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런 채권 쪽 관점에서 금리 관점에서 일단 본다라고 치면은 이번에 좀 쉽지가 않은 게 1970년도랑 이번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가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하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비슷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쵸. 당연히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가서 이 지급준비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줄지 않아서 자산도 줄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정권도 그렇고 뭐 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죠. 지금 당장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 TGA 자체가 늘어났다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 겁니다. 재정 정책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돈을 지출을 하죠. 재정 정책은 그냥 돈을 쌓아놓는 게 재정 정책은 아니니까요.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채가 자동적으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감소할 겁니다. 그럼 그만큼 자산도 줄 수밖에 없으면서 실물 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재정 정책을 하는 이상 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뭐 똑같은 얘기여서 뭐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아니죠. 주가인데 이제 함수입니다. 결국 실적과 성장률과 그러니까 미래 성장률이죠. 앞으로 얼마 성장률 할지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결국 그냥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금리는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도 높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이 할인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그런 거죠. 금리가 앞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한 3년물이 한 3% 되는데 뭐 3년물이 예를 들어서 한 10%까지 올라간다고 치죠. 할인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다고 쳐도 삼성전자가 한 10원에 저한테 판다라고 치면 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아야 될까요? 10원이면 당연히 저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주에. 같은 주식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10원에 판다라고 하면 제가 안 살까요? 당연히 제가 그냥 모든 정말 정말 연끌을 해서 10원에 사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세 가지가 다 가만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딱 느낌이 오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할인율이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인 실적과 성장률, 할인율을 우린 동시에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동시에 보는 사실 밸류에이션 툴 자체가 FCF나 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퍼나 뭐 PBR 아니면 그냥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성장준위 뭐 가치준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사실 셋 다 동시에 이제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할인율 자체는 뭐 계속 코로나 이후로 마이너스 할인율을 유지되면서 사실 증시엔 매우 우호적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데 10년물 금리 이제 실질 금리가 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상당히 할인율 쪽은 좀 부담이 커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미치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리고 이제 15년도 밸류에이션을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오늘도 보면은 일단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트레일링 퍼니까 뭐 사실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구간이 왜냐면 이때는 뭐 실적이 악화됐던 일시적인 현상들이라고 치면은 뭐 절대 지금 낮은 레벨이 아니고요. 절대 지금 퍼 같은 경우에도 낮은 레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PBR을 보더라도 PBR도 지금 다 컨버블 이후로 뭐 거의 최고치 근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칩니다. 2015년부터 뭐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주가도 올라갔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 밸류에이션이랑 지금 밸류에이션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거의 2배 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금리까지 더 올라가면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미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이미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더 결국 중기적으로 갈 텐데 밸류에이션 상당히 저는 부담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도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도 수익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다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지도 않다. 그냥 그때랑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매크로상 저는 뭐 사실 주식이 올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사실 이번에 C8로 크게 빠졌다가
뭐 주식이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게 좀 함정이 큰 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했을 때는 많이 못 올라갔다. 왜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조정 안 했을 때는 이 S&P 보시면 뭐 그냥 횡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보니까 주식은 오히려 빠졌더라. 제가 봤을 때 주식이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우리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대부분의 주식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뭐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국내 이제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고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에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고 지금 작년 2월까지 3-1파 완성이 되고 지금 3-2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봉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이제 3회 1파인 거죠. 3회 1파, 2파, 그 다음에 3회 3파, 4파, 5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이제 2파랑 뭐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고점 잘 닿았었죠.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렇게 깨질 때 매도 여기 이제 깨질 때 2차적인 매도 두 번의 이제 매도 기회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3-1은 끝이 났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파랑 여기를 그어서 일단 여기가 이제 그리고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 저는 이제 C였다라고 보는데 5파랑 B파를 그어서 이렇게 A파 저점에 올려놓으면 여기도 채널링이 딱 잘 되죠. 저점을 딱 정확하게 잘 닿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하회할 때 아, C가 끝나가는구나. 올라갈 때 아, C가 확실히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가 결국 A가 끝났다 보고요. 저는 이제 B였고 조금 국내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잘 안 읽히긴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미국 파동이랑 같이 봤을 때 아직 C가 저는 하나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C가 언제부터 시작이냐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 1, 2, 3, 4, 5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읽은 건지는 애매합니다만 뭐 미국 파동은 생각보다 더 명확한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아직까지 하락 파동은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괴선상으로만 봤을 때도 뭐 전환선은 상회했지만 기준선 하회하고 구름대를 일단 제대로 좀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단기 반등은 뭐 미국에 따라서 뭐 잠깐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뭐 일단 저는 한 1, 2주 안에 중기적으로 크게 빠지면서 하락을 하리라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리고 뭐 월봉 상으로 보더라도 뭐 저는 이 기준선 부근까지는 좀 최소한 빠지지 않을까. 물론 다음 달부터 기준선 올라가긴 할 겁니다. 급격하게 한 몇 달 뒤부터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일단 뭐 다음 달은 당장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고점이 여기긴 하니까. 근데 이제 저점 때문에 오르긴 하겠네요. 저점이 한 이만큼 올라가니까 한 이만큼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일단 기술적 분석상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 또 부담이기도 하고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미국처럼 이게 하나의 1파, 2파, 3, 4, 5로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아직 하락은 좀 더 남아있다. 이 구름대를 확실하게 벗겨서 여기를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에 오히려 이제 파동이 지금 좀 계속해서 깔끔해서 뭐 저는 사실 미국 쪽만 지금 선물 옵션은 행동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아니죠. 2009년 저점 이후로부터 장기 파동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1파, 2파, 3회 3회 2, 3회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여기가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치고요. A, B, C로 지금 빠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부터 좀 살펴보면은 그냥 뭐 빠르게 이건 설명을 드리면은 마지막 5파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다음에 마지막 5에 5에 1, 2, 3, 4, 5가 여기까지 끝났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A, A, B, C, B, 1,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로 A, B, C의 A파, 큰 A파가 끝이 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큰 B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C의 1, C의 2가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C의 3, C의 4, C의 5로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치를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이 C의 2의 반등은 아마도 C의 2의 반등은 아마도 뭐 4461에서 한 4526 정도까지는 엘리어트 계산치 되돌림, 이제 피보나치 계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으로 봤을 때도 뭐 똑같고, 뭐 나스닥은 결국 여기가 이제 5파고 좀 치고 A, 그 다음에 A, B, C, B, 그 다음 1, 2, 3, 4, 5 동일하고, 그래서 큰 A 나오고, A, B, C 나오고, 그래서 B가 나오고, 1파, 2파 반등은 나오리라 보는데, 뭐 여기도 똑같이 계산치를 살펴본다고 치면은 여기는 14,317에서 14,681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은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뭐 좀 움직임이 자세히 보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가 나오고 B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B가 한 요 정도는 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는데 뭐 낙폭을 봐도 뭐 여기까지 가도 B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그재그가 나올 거라서 왜냐면 A, B, C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봅니다. 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뭐 그 정도 바라보고 빠지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요 정도 반등하고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보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파동은 생략하고 1, 2, 3, 4, 5로 한 파동이 끝이 났고 결국 A,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났고 여기도 하락 파동이 이제 A가 끝이 나고 이게 아마 B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1, C의 2 반등 나오고 그 다음 C의 3, 4, 5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아닌 내재 변동성 아직까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하다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다가 향후에 조금 조정 더 보이고 나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지금 그냥 C의 1, C의 2, C의 3 이렇게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C의 1, C의 2 정도 반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C의 1, C의 2 나오고 나서 결국 C의 3으로 빠진다 라고 보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뭐 딱 정확하게 여긴 파동이 읽혀지진 않지만 뭐 일단 여기도 단기 반등 정도 나온 이후에 빠지지 않을까. 구름대를 벗기지는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상해 종합은 뭐 이미 빠지긴 했고 그리고 중국은 뭐 특히 아까 이제 설명을 깜빡했는데 M1 나누기 M2가 사실 낮을 때가 항상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다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보면 명확하게 사실 나타나는데요. 가장 낮을 때가 IMF 때였고 두 번째가 2008년도였습니다. 낮을 때 돈이 없다는 거고요. 중국 쪽도 가장 낮았을 때 2015년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엄청 낮은 구간에서 중국 증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M1 나누기 M2를 높이려면 그냥 돈을 뿌려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양쪽하나 하듯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일단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이 M1 증가율이 확 증가가 되면서 실제로 돈을 많이 풀면서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벌써 높은 거죠. 2015년도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돈을 또 풀면 물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번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럼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뭐 저는 중국 쪽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치긴 했는데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생각은 하고요. 뭐 단기 주는 언제 나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여기 뭐 RSI도 뭐 과열 신호 보내다가 빠지긴 해서 뭐 없지만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이나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아직 다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깨지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환 쪽은 그냥 전 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 원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아직은 살아 있고요. WTI 같은 경우도 잘 오르다가 뭐 살짝 기준선 하회하긴 했었고요. 일단 26일 프랭스팬도 여기 걸쳐 있어서 뭐 위든 밑이든 저는 조금 위로 강력하게 튀든 밑으로 튀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변곡점에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하락은 하리라 보고요, 중기적으로. 왜냐면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서 실질금리 올라갈 때 금은 원래 내려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또 빠진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RSI 과열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도 타다가 이탈됐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고 가도 이상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나름 크게 지금 한 7bp 정도 하락은 하고 있긴 하고요. 개별 종목 살펴보면은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선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었는데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뭐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뭐 이렇게 좀 빠졌다 올라가든 결국은 올라가리라 보긴 하고요. 뭐 사실 차근차근 다 이제 액면 분할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철강 지분 매수하면서 신금순 여사 한국철강 지분도 다 사라지게 됐고 뭐 자사주 소각도 했고 뭐 좀 느리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다 잘 되고 있긴 해서 중기적으로는 반등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거의 75,000원까지는 저는 가는 게 적정하다 보기 때문에 한 32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펄을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한 2에서 300 정도밖에 되지 않기도 하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5,500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2,800억이에요. 뭐 3,000억으로 잡아도 뭐 현금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싼데 여기는 그냥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이제 올리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뭐 저는 충분히 뭐 살만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다. 대주주가 올릴 만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살펴보면 현대해상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언제든 뭐 기술적인 조정 자체는 뭐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워낙 많이 이제 단기 급등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고 가는 건 뭐 나쁜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가 뭐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부터 먼저 살펴보면 뭐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해서는 매력적이진 않긴 합니다. 이 기대 수익률도 봐도 그렇고요. 근데 뭐 딱히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갈아탈 게 없어서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인플레이션기에 사실 주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선 가장 좋기 때문에 현대해상을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서는 이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데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물 금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낮은 레벨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낮아졌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5%면 충분히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DB손해보험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그냥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피어그룹이라 그냥 넣어놨었는데 우리 금융지주도 뭐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습니다. 뭐 전환선 타고 가면서 잘 올라가서 뭐 아직까지 추세는 뭐 이상은 없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우리 금융지주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비싸진 건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그냥 금리 조정했을 때는 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현금에 비해서는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약 15.5% 정도 되는 거죠. 한국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비슷해졌네요. 여기도. 그래서 15.5%니까 우리 금융주주가 많이 이제 사실 상대적인 주가 상승률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뭐 은행 비중이 지금은 더 높은 게 좋아가지고 뭐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뭐 하나도 이 정도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담아도 나쁘진 않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조금 더 싼 건 맞는데, 뭐 요 정도 차이면 뭐 이렇게 엄청 높은 게 아닌 이상 저는 그냥 우리 금융주가 더 좋은 것 같긴 하고요. KB는 아무래도 리딩 뱅크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기는 합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사실 하향 추세죠.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 반등은 사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CA 2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뭐 그 며칠 올라가는 거 먹자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차트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사실 그렇게 메리트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 항상 한 8% 부근 되면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어김없이 이때 조정을 나타냈었고, 이때 조정을 나타냈었고, 이때 조정을 나타냈었고, 이때도 또 그냥 횡보를 나타냈었고, 다 조정을 나타냈었고, 특히나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최근 들어서 저점이죠.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여기는 아까 뭐 우리금융지주나 현대해상 거의 4% 후반에서 5%였는데 얘는 3%면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거죠. 비싸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쪽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반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구름대 미치어서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26일 프랭스팬도 어마어마하게 역전되어 있고, 뭐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뭐 저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사실 약간 높은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실적 변동성 감안을 해봤을 때 원래 밸류에이션이 항상 조금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지금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상. 그 다음에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여기도 이제 여기가 저점이었, 결국 고점인 거죠. 증시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싸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 뭐 거기까지 가려면 좀 남아서 뭐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싼 구간도 아닌 애매한 구간의 밸류에이션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하고 있는데 뭐 구름대를 딱히 넘은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게 저는 뭐 사고 싶은 추세는 아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이면 뭐 사실 이제 구름대 넘어가면서 뭐 저한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9일 26일 호전됐으니까 뭐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구름대까지 넘어가면 매수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저는 꽤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FCF나 림으로 보나 뭐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굳이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은 금리를 조정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좀 밸류에이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좋지 않고요. 뭐 추세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한 밸류에이션이어서 뭐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은 정도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선 싼 건 맞지만 그냥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2.3% 금리 조정을 했을 때 뭐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메리트는 있다.
근데 추세가 좋지 않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안 좋은 거죠.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효성화학도 밸류에이션은 뒤에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추세 워낙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화학은 제가 향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뭐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싼 건 맞는데 아직 들어갈 밸류는 아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도 과거 대비해서는 비싸진 건 맞지만 과거가 이때가 너무 쌌던 거고 지금도 사실 레벨은 싼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는 뭐 추세도 나쁘지 않고 뭐 단기 조정은 뭐 언제든 보일 수 있겠지만 보였다가 저는 좀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주봉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차트다. 전환선 넘어가면서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도 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매우 저평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이제 볼린저밴드 모여 있다가 벌어지면서 좀 급등을 하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저거 돈이 조금 더 이제 파생으로 좀 벌면 그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사실 회사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 FCF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FCF로 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림으로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림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림으로 했을 땐 당연히 이제 여기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림으로는 좀 저평가가 덜 돼 있는 거 보이긴 하지만 일단 뭐 충분히 저는 괜찮은 게 FCF로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림과 FCF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의 좀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LNC 같은 경우에 아직 추세가 워낙 좋지 않아서 뭐 굳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뭐 좀 추세 돌아설 때는 특히 이제 우선주는 더 싸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 요건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분할되고 좀 잘못 나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가치 평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LNC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로 오히려 하회를 해버렸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차트상으로 안 좋아 보이고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살짝 싸진 건 맞지만 이때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고 금리 조정했을 때 1.6%밖에 안 나오죠. 뭐 상당히 금리 올라갈 때 좋은 주식은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봐도 뭐 여전히 아직 추세 워낙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메리트 없어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봐도 밸류에이션 여긴 오히려 더 많이 비싸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좀 관망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추세 다 이탈을 했죠. 뭐 굳이 전혀 매력적인 차트 모양이 아니고 여긴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보다는 싸진 건 맞지만 레벨 자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굳이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면서 다시 전환선 내려왔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뭐 추세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금리를 조정하면 매우 더 높아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살펴봐도 여기도 추세 상당히 좋지 않죠. 뭐 떨어지는 칼날 전혀 잡을 필요 없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냥 밸류에이션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뭐 굳이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매력이 있는 구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금리를 조정해보면 별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엄청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건 위든 미치든 좀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일단 저평가는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일단 추세가 아직 좀 정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름대 이제 하회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이 기준선에선 지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모양새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살짝 밸류에이션, 그래도 메리트는 살짝이나마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근데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막 엄청 심하게까지 있는 건 아니다. 뭐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좀 그냥 식품 원자재 쪽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뭐 비료 쪽도 올라가고, 뭐 이제 뭐 대한제당 같은 그런 제당류 회사들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발 수급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추세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추세는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또 상대가치 평가로 또 봤을 때는 뭐 좀 싼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여기도 또 금리를 조정하면 엄청 싼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솔직히 싼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래도 4%대가 넘기 때문에 싼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새죠. 뭐 그래서 굳이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라 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좀 싸 보이긴 하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그냥 GS가 참 좋아 보인다 계속해서 뭐 사실 많이 못 올라가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정제 마진도 워낙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움직이는 사이클들을 봤을 때 뭐 저는 그냥 GS가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인다. 일단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한국기업평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키움증권이랑 이제 뭐 한국금융지주는 뭐 차트를 봤을 때 일단 계속 하방 추세기 때문에 뭐 아직 선제적으로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보시면은 이제 키움증권이랑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 나쁘진 않지만 일단 뭐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냥 이제 5파고점 치고 A, B, C로 빠졌고, 그 다음 A, B, C로 B 반등하고 지금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가 A, B, C로 하락하고 1, 2, 3, 4, 5로 하락하고 A, B, C로 B 올라가고 C에 1, C에 2, C에 3, 그러니까 C에 3, C에 4, C에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똑같은 거죠. 아마존도 똑같이 ABC로 이제 빠지는 거죠.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 여기 A, 그 다음에 ABC, B, 1, 2, 3, 4, 5로 C, 그 다음에 큰 A가 나오고 여기 A, B, C로 큰 B가 되고 이 C에 1, C에 2, C에 3, C에 4, C에 5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지 보이면서 C에 1, C에 2 나온 다음에 C에 3으로 다시 이제 꽂으면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반등은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경로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한 구름대 근처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랬다가 크게 이제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크로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 고밸류에이션은 유지가 되기 어렵다. 결과론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 매크로로 보나,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위험 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